안녕하세요. 도시와 자연, 건축과 조경, 정원 사이와 공간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보는 곳이에요.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요,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랄까, 여기는 분위기가 참 좋다라거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네 같은 말들이요. 네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왜 어떤 장소는 그런 특별한 인상을 남기는데 어떤 곳은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될까요? 오늘 자료가 바로 그 느낌의 정체, 장소의 혼이라 불리는 지니어스 로사이에 대한 아주 깊은 탐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분위기라고 불렀던 것의 실체를 파헤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파괴되는지. 네, 근데 단순히 설명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혼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좀 섬뜩한 경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이건 단순히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간과 맺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당신이 매일 걷는 길거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와, 기대되네요. 그럼 그 미스테리한 장소의 혼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지니어스 로사이, 대체 정체가 뭔가요?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그 장소만이 가진 고유한 정신 또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걸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겹쳐지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해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이요? 네, 그 땅의 지형, 햇빛이 드는 방식, 바람의 방향, 자라나는 식물들,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대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무대 위에는 무엇이 올라가나요? 바로 두 번째 요소인 문화적 표현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그 자연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남고 적응하고 또 자신들을 표현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인공적인 결과물들이죠. 예를 들면 오래된 달이나 성벽 같은 거요. 맞아요. 언덕 꼭대기의 작은 교회, 밭을 나누는 돌담 같은 것들이요. 이건 그냥 구조물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역사와 삶이 자연과 상호작용한 흔적 그 자체거든요. 듣고 보니 제주도의 현무암 돌담이 바로 떠오르네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건 그냥 돌로 쌓은 벽이 아니라 화산섬이라는 자연 환경과 밭을 일궈야 했던 사람들의 삶이 결합된 결과물이니까요. 그 돌담 하나에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다 담겨 있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10번째요? 바로 우리의 감각적 경험이죠. 주로 시각적인 경험을 말하는데요. 앞서 말한 그 자연이라는 무대와 그 위에 문화적 표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총체적인 인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단순히 자연 더하기 건물, 이런 산술적인 합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요. 그 모든 요소가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작용, 즉 느낌이자 감정인 거죠. 논문에서도 공간, 형태, 색, 질감, 선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결합되는 방식이야말로 건축의 본질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장소의 혼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무형의 감정이라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재료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지니어스 로사이가 살아있네 라고 느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포착하는 것들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무형의 느낌을 유형의 단서들로 쪼개볼 수 있죠. 자료에서 몇 가지를 짚어주는데 예를 들면 그 지역의 기후에 순응하며 자연스럽게 발달한 고유의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의 경사진 지붕처럼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나는 자재의 사용과 그것을 다루는 장인정신입니다. 화강암이 흔한 곳의 석조 건물이랑 붉은 흙이 많은 곳의 벽돌집이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안동 하회마을에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하회마을이요? 네. 주변에 흙으로 벽을 만들고 근처 산의 나무로 기둥을 올리고 또 집의 방향은 강을 바라보도록 배치하고 그 모든 게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처럼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같아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장소에 대해 공유하는 기억과 은유 같은 무형의 요소들도 포함돼요. 기억과 은유요? 네. 저 언덕 너머에는 옛날에 큰 장이 섰다더라 하는 이야기나
이 길은 옛날 임금님이 지나가시던 길이라는 기억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공간의 깊이를 더해주죠. 결국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서 그 장소만의 독특한 아우라, 즉 혼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어두워집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아름답고 소중한 장소의 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대체 왜,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원인을 4가지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장소성 상실, placelessness예요. 장소성 상실? 네. 단어 그대로 장소가 장소다움을 잃어버리는 현상이죠. 대표적인 예가 주변 환경과 아무런 맥락 없이 툭 튀어나온 거대한 쇼핑몰이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실내로, 차 안으로 몰아넣잖아요. 아, 거리가 더 이상 만남의 공간이 아니라 그냥 통과해야 할 공간으로 전락하고 건물들은 주변과 담을 쌓고 고립된 섬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느 도시에 가나 볼 수 있는 비슷비슷한 프랜차이즈 상점들, 또 주변 동네랑 완전히 단절된 채 높은 담을 두른 아파트 단지들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든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두 번째 원인은 사회의 일시성입니다. 일시성이요? 이건 우리가 어떤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공간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해요. 지형이나 식생을 완전히 무시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쭉 뻗은 고속도로, 어느 나라에 가도 거의 비슷한 공항 같은 것들이요. 아, 효율성만 강조하는 공간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공간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을 쌓을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립니다. 그 말이 재밌네요. 한 번은 폭설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3시간 동안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저런... 평소엔 15분 만에 스쳐 지나가던 정말 아무런 특징도 없다고 생각했던 공간이었는데 꼼짝없이 갇혀서 그곳을 관찰하게 되니까 창밖 풍경이나 건물의 사소한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의도치 않게 시간이 더해지니까 그 무미건조한 공간에 저만의 이야기가 생긴 거죠. 결국 시간과 머무름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가 봅니다. 아주 정확한 경험이십니다. 세 번째 원인은 조금 더 내부적인 문제, 바로 건축가의 자아 문제입니다. 건축가의 자아요? 네, 이 자료는 오늘날 건축 교육이나 미디어가 다른 것, 새로운 것, 눈에 띄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해요. 그 결과 많은 건축가들이 주변과의 조화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들이 제멋대로 들어서는 거군요. 네, 도시 경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그건 건축가만의 문제일까요? 건축주 역시 우리 건물이 이 거리에서 가장 돋보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건축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축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가치관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이 가장 역설적이고 뼈아픈데요. 뭔데요? 바로 경제 논리, 특히 조직화된 관광입니다. 관광이요? 장소의 독특함을 찾아가는 행위가 오히려 그걸 파괴한다니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건 바로 그 장소의 독특한 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한 표준화된 시설, 기념품 가게,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막 생겨나죠. 아, 결국 관광객들은 그 장소의 본질을 경험하러 왔다가 자신들이 어디서나 소비하던 익숙한 것들로 그 장소를 뒤덮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료에서는 관광객의 짧은 체류 기간이 그 장소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하고요. 그곳의 혼이 미묘하게 닳아 없어지는 거군요. 네, 정말 끔찍한 사이클이죠. 효율성과 경제 논리를 쫓아서 장소성을 상실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건축가들은 튀려고 경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독특함이 관광 상품이 되면 결국 또다시 표준화된 소비로 그 독특함이 침식당하는. 와, 정말 악순환이네요. 네,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인식하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자료를 읽다 보니까 버네큘러나 컨텍스추얼리즘처럼 지니어스 로사이랑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나오던데 이 개념들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장소의 혼이라는 개념을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먼저 버네큘러 건축은요, 전문 건축가의 개입 없이 그 지역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지은 집이나 건물을 말합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제주의 돌담집이나 안동의 초가집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유형의 형태, 즉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 알겠다. 그럼 버네큘러가 그 전통 가옥이라는 하드웨어라면 지니어스 로사이는 그 가옥과 마을, 그리고 주변 자연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분위기, 즉 소프트웨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버네큘러 건축물은 지니어스 로사이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그 자체는 아닌 거죠. 훨씬 더 포괄적이고 무형의 감정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럼 컨텍스추얼리즘은요? 문맥주의. 반면 컨텍스추얼리즘은 조금 결이 달라요. 이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주변의 오래된 건물들과의 맥락을 고려하려는 시도를 말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칫 표면적인 흉내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한옥마을 옆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겉에만 기와지붕 모양을 얻는 식의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형태나 재료의 색깔 같은 시각적인 요소만 비슷하게 맞춰서 우리는 주변과 조화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겉모습만 비슷하게요? 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장소의 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안의 공간 구성이나 건물이 땅과 관계 맺는 방식은 주변과 완전히 이질적일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피상적인 조화군요. 그렇죠. 지니어스 로사이는 그보다 훨씬 깊고 총체적인 차원의 개념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버네큘러는 혼을 담는 중요한 그릇, 컨텍스추얼리즘은 그 그릇의 겉모습을 흉내내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지니어스 로사이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영혼 그 자체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파교의 악순환 속에서 장소의 혼을 지키면서 동시에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이 자료의 주제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건축가는 현재의 혁신적인 기술을 그 지역의 전통 및 스타일과 통합하여 장소의 혼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건축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 네, 여기서 핵심은 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옛 것을 불편하게 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맥락 없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불쑥 들여오는 것도 아닌 거죠. 그 사이에 섬세한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말은 멋진데 그 균형이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과거의 버네큘러 건축이 그 지역의 기후에 기가 막히게 적응했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겨울엔 햇볕이 깊숙이 들게 했던 창의 위치나 처마의 길이를 현대적인 단열 기술과 결합하는 시기죠. 겉모습은 현대적이지만 그 건물이 작동하는 방식은 그 땅의 지혜를 존중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혹은 과거에 쓰였던 지역의 흙이나 돌 같은 자재를 현대적인 공법으로 재해석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중요한 건 겉모습의 모방이 아니라 그 장소의 자연과 역사, 문화에 담긴 본질적인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 장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가 건물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경험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곳에 겹겹이 쌓인 자연과 문화, 그리고 시간의 층위를 온몸으로 느끼는 과정이죠. 모든 장소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고 좋은 건축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새로운 문장을 조심스럽게 더하는 일과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본 것처럼 모든 장소에는 저마다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매일 지나치는 출근길, 주말에 자주 가는 카페, 혹은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의 동네에도 고요한 혼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그것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이 있는 그곳의 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장소의 혼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혹은 사라져가는 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선과 영감을 얻어가셨길 바래요.